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네 분 모셨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정미경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법원에서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등에 대한 5번째 공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판에는 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현재 증인으로 출석한 상태인데요. 이분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이분이 그 미르 K재단의 중간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국회 청문회 때 아주 황당한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 장면 보고 오시죠. 여기 계신 증인들 중에서 그 촛불 집회에 나가 보신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니, 당신은 재벌 아니잖아요. 네, 저 당시에 청문회장에서 다 같이 웃음이 터졌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미르 K 재단의 이 기업 모금의 중간 역할을 했던 분인데, 촛불 집회에 나갔다 이렇게 손을 드니까 좀 다들 좀 웃었던 거죠. 전경련이라는 게 재벌들의 친목단체 아니겠습니까? 네. 거기에 상근 부회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회장이 여러 명 있는데 상근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나는 재벌을 대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 재벌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 이승철 부회장의 역할이라는 거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당시 경제수석이 자 이렇게 재단을 2개 만들자라고 얘기하니까 그걸 이제 안종범 전 수석으로부터 그 지시를 받아서 그거를 이제 그 전경련에 그 소속돼 있는 소수 회원사들이 있잖아요. 네. 회원사들의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분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중간고리 역할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사실 초반에는 이 최순실 게이트 초반에는 중간에 나와서 그것이 자기네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 그랬죠. 이렇게 그랬죠. 이제 주장을 해서 예. 파문을 일으켰던 장본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이제 이승철 부회장이 최순실 재판에 나가서 증인으로 나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안종범 수석이 문화 체육재단을 하나씩 만들기로 얘기가 됐다. 돈 내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결국은 사실은 최순실 씨가 혐의를 부인하니까 중요 증인으로 지금 부른 겁니다. 중간 고리가 되냐. 특히 안종범이 이제 지시를 했다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실은 혐의를 조사 과정에서는 인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 안종범하고 최순실하고 법정에 와서 혐의를 부인하니까 지금 이용우 사회본부장하고 2사람이 지금 나와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았고 어떻게 독려를 하고 했던 부분들을 아마 얘기할 걸로 보이고요. 최순실하고 안종범도 같은 재판이니까 옆에서 보고 있을 겁니다. 필요하다면 재판장이 또 신문도 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이분이 또 안종범 전 수석과 어떤 연관이 있냐면 저희가 안종범 수석이 전자레인지로 그 휴대전화 증거 인멸하는 방법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분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이 최순실 사태가 벌어졌을 때요. 처음에 누군가가 이걸 이제 얘기를 했겠죠. 예. 네. 증거 인멸에 대한 부분, 휴대폰은 다 없애라, 뭐 교체해라, 뭐 예.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이런 얘기들이 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핵심은 그게 이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한테까지 갔다는 게 지금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여기에 뭔가 개입된 게 아닌가라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핵심은 이거 같아요. 이승철 부회장의 진술이 부각되면 부각될수록 네. 사실 이 뇌물죄 사건이 좀 흐려져요. 아, 왜냐하면 기업들이 자진해서 돈을 냈다.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특검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뇌물죄 수사를 기업들이 낸 돈 통으로 가면 안 돼요. 그걸 다 잘라야 돼요. 예. 그래서 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 대가가 있는 그 지점에 돈만 향해서 뇌물죄로 가야지 기업들이 낸 돈 전부 다 이게 그냥 부정한 청탁이다. 이런 네. 식으로 가게 되면 이제 흐려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승철 증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예. 기업들이 각출한 거다. 이렇게 말할 거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 그 구속영장 기각도 저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했었는데 뭐냐면 K재단하고 미르재단의 기업들이 낸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뇌물죄라고 판정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승철 부회장 지금 나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전경련에서 그 정부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내라고 그러니까 전경련에서 그냥 매출액 기준으로 분배해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대가성과 관련해서 그래서 53개 대기업이 냈는데 그 53개 대기업을 전부 다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요 K재단과 미르재단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선의로 낸 거 아니죠. 청와대의 압박으로 낸 거지만 네. 여기에 냈던 53개 기업은 제가 보기엔 피해자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특검에서 정말 어떤 뇌물죄로 하려면 이 돈이 아니고 다른 부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최순실 씨한테 삼성이 준 뭐 220억 그 주기로 했던 거 아니면 뭐 롯데가 줬다가 돌려받은 70억 뭐 네. 이런 게 연관된 사람들만 저는 뇌물죄로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이 시각 현재 최순실 씨의 재판과 헌재에서는 또 그 교문석 등을 김상률 교문석 등을 상대로 한 또 7차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탄핵소추위원이죠. 국회 측 네. 대리인이 현재 22명으로 되어 있는 증인들을 취소하고, 그러니까 이제만 안 본 거 이렇게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 사람들, 그 다음에 김종, 차은택, 이승철 등등의 증인들을 모두 취하하고 5명만 남겨서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하겠다. 왜냐하면 네. 그동안 계속해서 저쪽에서 시간 끌기 전략으로 나오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증인들을, 우리 측 증인들은 다 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아니 이제 작전을 그러니까 지연시키지 않게 그러니까 변호인 측의 그 지연 작전을 막겠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빨리 하겠다고. 이게 뭐냐면 국회 측이라는 건 원고 측이에요. 그러면 형사재판으로 보면 검찰 측이잖아요. 그러면 검찰 측에서 증거를 내야 돼요. 증인을 신청해야 돼요. 근데 자기네 신청하는 증인을 우리 스스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지금 흐지부지한 증인들은 안 부르겠다. 예. 확실한 것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딱 몇 사람만 하고 우리는 그거에다가 목숨을 걸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신감의 표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 측을 향해서는 더 이상 당신들의 지연 작전은 먹히지 않을 겁니다라는 사인이죠. 이제만 안 본 건 꼭 보고 싶었는데. 네. 거기다가 헌재에서 검찰 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이제 그 자기네들이 무더기로 증인 신청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네, 현재 헌재에는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출석해 있는데요.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방금 전 조카인 차은택이 이분이 조카인 차은택의 삼촌이시죠. 조카인 차은택이 먼저 교문수석 자리를 제안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도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얘기 들어보시고 오시죠. 또 추천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미처 모르는 경우인데 딱 좋은 분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럼 누구나 추천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추천 받았다고 딱 되는 게 아니고 다 좀 검증도 하고 세평도 알아보고. 네, 그럼 차은택 씨는 왜 자신의 삼촌을 교문수석에 추천했을까 궁금을 한데 차은택 씨 얘기는 최순실 씨가 추천을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차은택 씨 얘기 들어보시고 오시죠. 김상률, 김종덕, 송성각에 대해서 이제 인사 부탁을 하니까 이분들이 장관 또 수석, 원장 이렇게 임명이 되더라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네,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을 했고요. 제가 몇 분을 장관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고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는데. 네, 최 교수님 그런데 이 최순실 씨가 저번에 헌법재판소 변론기일에 자신은 추천을 요청한 적이 없다 또 이렇게 부인을 했어요. 또 약간 말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거짓말이죠. 지금. 최순실의 절대적인 거짓말이고요. 지금 차은택이 저 사람도 무슨 단장을 했잖아요. 네. 그만큼의 물론 뭐 본인은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객관적인 걸로 봤을 때 네. 저분이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네. 그리고 하필이면 뭐 대통령 아까 그렇게 얘기하셨죠. 여러 사람 추천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 루트를 추천받거나 아니면 공식적인 인사혁신처나 저한테도 계속 이메일 와요. 네. 공직 개방형 그거 있으니까 지원하시라고 계속 오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왜 차은택이라는 개인을 통해서 추천을 받냐고요. 저분이 무슨 뭐 모든 분야를 다 알고 있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분이 추천해서 최순실이 추천하면 그분이 또 대부분 다 됐어요. 그것도 웃기는 거잖아요. 여러 명을 같이 추천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된 것도 아니고 특정인인 최순실과 차은택 라인을 통해서만 추천을 받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리에 앉힌 것은 명백하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람 개인에게만 부탁한 거라고 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최순실은 저런 사람들을 중요 위치에 앉혀놓고 자기의 모든 이권에 개입을 했어요. 지금 김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종 거기 앉혀놓고 당신이 그러면 되냐. 내가 해라는 대로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송성각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본인의 이권 개입을 위해서 필요한 자리마다 본인이 불릴 수 있는 종처럼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을 자리에 앉혔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 종처럼 불릴 수밖에 없는 사람, 참 외삼촌도 청와대에 보낼 수 있고 자기의 대학 은사도 장관으로 만들 수 있는 차은택 씨의 개인의 힘이었다기보다는 뒤에 뭐 최순실 씨가 있었으니까 가능했겠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지난 기일에 송성각이라든지 뭐 김상률, 김종덕 본인이 한 적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김상률이 증인으로 나와서
차은택 얘기 들었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의미 있는 아마 증언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최순실이 위증 내지 아니면 잘못된 증언일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바로 지금 부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상률 같은 경우는 사실 불구속 됐었습니다. 이것도 블랙리스트가 있는데 유일하게. 예, 유일하게 지금 이재용하고 두 사람만이 이제 기각이 된 상황인데 김상률은 크게 끼어들지는 못했는 것 같아요. 특검이 봤을 때는 이제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교문수석을 통해서 문체부로 갔다고 보는데 교문수석인데도 잘 안 했기 때문에 이 사람 여기 와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증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전에 이 김상률 전 수석이 이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실질적 소유죠. WK의 대표를 만나서 지원 얘기를 하라고 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고 인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김상률 전 수석도 그랬고 안종범 전 수석도 사실 거기에 보면 더 블루케이의 뭐 전화번호까지 줬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한테 부탁을 받은 거를 네. 거의 그대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전달을 했다 수석들한테 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조사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벌써 여러 수석들한테 똑같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더 블루케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의사가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더 블루케이는 무슨 대통령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중소기업 육성 차원 이거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더 블루케이라는 건 중소기업도 아니에요. 그냥 최순실 씨 무슨 개인이 만든 무슨 페이퍼 컴퍼니 정도에 불과한 건데 여기를 전화번호를 줘가면서 도와주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게 바로 대통령의 뭐 제3자 뇌물죄나 뭐 이런 거를 입증하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미르재단이나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걷어서 그 돈이 이제 좋은 데 쓰였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또 새로 드러난 걸 보니까 미르재단과 관련된 어떤 홍보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최순실 씨의 사실상 자기의 소유에 있는 광고 홍보 대행사와 계약을 맺어서 몇 억씩 이렇게 받아갈 수 있는 계약을 맺어놓은 걸 보면 결국 미르재단의 돈이 결국 자기 회사로 넘어가는 이런 거를 노리고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나는 이런 한 푼 챙긴 거가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지점은 사실은 최순실 씨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증거예요. 근데 최순실 씨도 지난번에 나와서 나는 돈 1원도 챙긴 적 없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최순실 씨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비호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워딩이 그러니까 이 단어가 똑같아요. 1원 한 푼 챙긴 거 없다라는 게 두 분이 지금 똑같이 얘기를 하시니까. 생전 한 푼 없다는 건 정의라도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뭐냐면 이것도 어떤 각본에 의해서 얘기한 게 아니냐. 이미 말을 다 맞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적인 범죄 혐의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돈 1원 받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법조인들이 볼 때, 판사나 검사들이 볼 때는 그냥 이거는 늘 듣던 얘기예요 우리가 범죄자들이 하는 얘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길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최순실 씨가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 불리하게 되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보니까 좀 속보자막으로 전해드렸습니다만 헌재에서는 이 탄핵 심판이라는 게 진실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진실을 물론 진실 찾아야 되는데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아니 그 뭐 증인을 신청한다든가 참고인을 부른다든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진실에 접근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법조인이 아니니까 가끔 보면 법조인들은 진실은 여기에 따로 있고 재판에서만 이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법조 취재할 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법조인이라면 재판에서만 이겨서만 되는 건 아니고 진실을 찾아내야 되는 게 바로 정의를 세우는 길이잖아요. 저는 끊임없이 지금 헌재도 진실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헌재의 바로 그런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제가 잠깐 부언할게요. 그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형사 재판은 범죄 혐의를 완벽하게 입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탄핵 우리 재판관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 혐의가 완벽하게 입증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거를 재판할 수 있다. 심판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범죄 혐의가 형사재판에 이르지 않아도 우리는 탄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많은 절차를 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진실 발견의 목적이고 지금 증인 철회할 때 받아준 겁니다. 증인 다 부를 필요 없고 형사 조사를 하면서 검찰 채택을 바로 해버리고요. 지금 안종범 증거도 지금 이의 신청했습니다. 약간은 뭐 위법 수입 증거가 아니냐고 주장을 했는데 그거 안 보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거의 확인된 증거고 우리가
절차를 다 따지지 않고 진실만 맞다면 좀 빨리 진행하겠다. 그런 뜻을 담긴 게 아닌가. 저 얘기한 건 상당히 크다고 좀 굉장히 봐요. 커요. 큰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최순실 관련 이 형사 재판을 보고 탄핵을 결정해야 되는 게 대부분 아니냐 이제 1심 이렇게 선고가 난 생각하잖아요. 다음에. 지금 그거 아니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형사 재판의 그 결과를 보지 않고 그 전이라도 우리 스스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말한 거예요. 예. 이미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재판들이 여러 개가 한꺼번에 열리고 있으니 거기서 네. 나오는 증언들, 거기서 나오는 증거들 이거 다 우리가 갖고 와서 인정할 건 인정해서 빨리 진행하겠다.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인이 직접 사인하고 아니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거나 아니면 비디오로 촬영된 내용 예.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지금까지 전문 증거라고 그래서 본인을 불러가지고 거기에 신문에서 나온 조서가 사실이냐를 확인해서 그걸 증거로 채택했는데 안 나오잖아요. 도망 다니고 지금 두 사람 어디 갔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재판이 지연이 되니 재판부 입장에서는 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 증거들을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 예를 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거나 비디오로 찍었거나 이런 내용들은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건 결국 대통령 측이 그 대리인들이 이 재판을 어떻게든 좀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걸 헌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경고성 발언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헌재가 굉장히 강력한 발언도 쏟아내고 또 의지를 굉장히 보이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 변론기일에 강일원 재판관이 나는 혼자서도 기록 다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최순실 씨한테 약간 이렇게 호통도 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약간 이게 약간 보도가 이렇게 나가니까 좀 웃으면서 사과를 하셨대요. 자기는 이렇게 호통을 쳤다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그렇게 느꼈다면 그렇죠. 미안하다. 아니, 경고적인 메시지를 네. 던진 거죠. 왜 그러냐면 강일원 재판관이 볼 때는 그 사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라는 사람들이 네. 사실 이게 뭐 진실을 추구해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인은 재판관은 생각하는데 예. 이 사람들은 이 재판을 지연시키는 데 목표가 있는 것 같은 예. 그런 예. 인상을 이제 강하게 받으니까 예. 이 검찰 조서가 32,000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32,000쪽을 자기 혼자 다 넘겨가면서 휴일에도 보니까 쉽게 그냥 볼 수가 있더라. 네. 그런데 뭐 이 재판 기록이 뭐 조서가 워낙 많아가지고 뭐 시간이 필요하고 하니까 그거 여러 사람 이쪽 대리인단은 여러 명이잖아요. 예. 그렇게 분배해가지고 나눠서 읽으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한데 나는 혼자도 다 읽었는데 예. 라는 식으로 약간 이렇게 좀 뭐 경고를 이제 준 셈인데 네. 아마 그 부분에 관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한 모양이죠. 근데 강일원 재판관이 되게 온화하고 되게 부드러운 분이세요. 네. 중도 성향으로 원래 알려졌어요. 그리고 네.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성질을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심한 말을 하거나 원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네. 오죽했으면 그때 변론기일에 그렇게 했겠느냐라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 우리가 뭐 그동안 뭐 같은 공동 지갑이네, 거의 뭐 친자매와 마찬가지네,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드렸습니다만, 네. 친박 핵심이라고 불리는 이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2012년 대선 직전이긴 한데 두 사람이 얼마나 친했으면 이 최경환 의원의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뒷담화를 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최경환은 너무 입이 싸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한 신뢰. 사실 독대를 다른 사람은 안 해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는 독대를 하지 않아도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기재부 장관 시절에 독대를 했다는 것으로 여러 차례 했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최경환 장관 뭐 의원도 아니고 최경환이는 네. 옛날에는 그 정도는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 대통령이 입이 너무 싸가지고 밖에 나가서 적을 만들고 돌아다녀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면 저 얘기를 들은 최경환 의원은 복장 무너지겠습니다. 저 얘기 들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둘이 있는 사이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떤 존재냐 하는 건 우리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했죠. 예. 피보다 진한 물. 네. 그러니까 네.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뭐 무슨 얘기는 못 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직책을 붙일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저런 얘기는 뭐 크게 그 문제는 안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최경환의 입이 싸서라고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잘 알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신비주의하고 좀 연결이 돼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워낙 입이 무거우니까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입이 싼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 최경환 의원은 그냥 보통 정도의 정치인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입이 너무 무거운 탓에 저런 그 표현이 나왔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 대통령은 그렇다고 치고 최순실의 태도가 예. 아주 그 안하무인 아니에요? 최경환 정도는 자기하고 급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요.
최경환이 예전에는 그 정도는 알아서 했는데라면 그러면 자기가 마치 아랫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못한다는 질책하는 듯한 말 아니겠어요? 그만큼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을 등에 업고서 거의 권력 2인자의 역할 또는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최경환 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탄핵 심판에서 유일하게 그 욕을 먹어가면서 유일하게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물론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정말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명이고 뭐 진짜 친박 핵심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만약에 좀 벌써 알려졌으면 내가 또 둘이서 최경환이가 이런 얘기 들었다면 마음이 변했지 않았을까 참 좀 안타깝기도 하고 최순실의 어떤 언행이 상당히 그 당시가 막 비서실장이었을 겁니다. 비서실장 표현해야 되는데 대통령 후보 비서실장. 후보 비서실장으로 표현 최 실장 했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최경환이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암만 친하다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치가 되게 이게 무섭고 비정한 게 뭐냐면 인간관계라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그냥 서로 이용하고 또 이용하는 이런 사이, 이용당하는 이런 사이라는 걸 보여주는데 그 역사가 늘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그냥 한편의 역사로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면 특검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결국 김기춘 전 실장 그리고 조윤선 현직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일단은 조윤선 장관 같은 경우는 현직이잖아요. 현직 장관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나요? 구속된 사례가 있었죠. 딱 한 건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형구 노동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현직에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이번이 이제 구속이 된다면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조윤선 전 장관, 현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는 달리 블랙리스트 작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특검이 확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원래 블랙리스트는 처음에는 사실은 박준우 정무수석 당시에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뭐 몇백 명 수준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로 취임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숫자가 많이 늘었다는 거죠. 그럼 늘었다면 그 처음 만들지는 않았지만 그 느는 과정에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 실무적으로 그걸 했던 뭐 정관주 전 비서관이라든가 신동철 전 비서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구속이 된 상태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그거를 지휘했던 조윤선 정무수석도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빨간 그 지장 자국을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묻어서 나왔던 김기춘 실장 모습이 기억이 나는데 특검 관계자가 김 전 실장의 혐의를 알면 놀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굉장히 좀 자신이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 특검은 그 이야기를 남발하고 있어요. 이재용 그 회장에 대해서도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특검이 조금 말은 여기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좀 세련되게 더 좀 아껴야 될 거, 말을 아끼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 증거 인멸 부분 있잖아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 본인이 굉장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혐의를 특검이 입증했다면 아마 구속을 피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하드디스크를 폐기하라고 했던 상황. 그다음에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이 두 사람 다 법조인입니다. 아마 굉장히 방어를 잘했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수는 그거였을 겁니다. 증거인멸.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서도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지금 집안에 있는 CCTV를 전부 삭제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부각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인이 너무나 심하니까 이제 그거라도 완벽하게 증거인멸. 이 우려가 있습니다. 영장 발부해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발부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여요. 그런가 하면 조윤선 장관이 어버이연합의 반세월호 집회, 관제 데모를 열도록 주도했다는 정황도 포착이 됐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버이연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경련이 그 뒷돈을 대줬다. 이것도 결국 전경련이 뒤에 있는데 이거를 조 장관이 지시를, 그러니까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직접 주도를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와요. 뭐 심지어는 구호까지도 뭘 외칠 것까지 해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이제 물론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조윤선 장관이 그냥 단순히 지금 모르쇠로 부인하고 있고 블랙리스트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어떤 억압과 탄압을 주도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그 위에 김기춘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확인이 안 됐으니까 네.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사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같이 조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예. 더 중요한 거는 세월호 사건과 연관된 부분이에요. 다이빙 벨이라고 하는 세월호 관련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 앞에 가서 어버이 연합한테 좀 데모를 해달라. 그리고 그 경비를 또 정경련이죠. 정경련에서 지원받아서 돈을 대고 또 어떤 얘기까지 하라고까지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조윤선 장관이 소위 그러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신데렐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관 2번 했잖아요. 수석도 했죠. 또 후보 시절에 대변인 했죠. 대변인. 이런 역할을 하는 걸 보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조윤선 장관이 다양한 형태의 어떤 혜택도 받고 그런 충성심들이 결국은 이런 잘못된 행위로까지 발전되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지금 특검 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제 공동체였냐, 한 지갑이었냐 이 부분을 저희도 매일 다루고 있는데요. 박지훈 변호사님 그런데 저희가 어제 삼성동 사저 얘기를 했었는데 이 최순실 씨의 어머니 임선희 씨뿐만 아니라 아버지 최태민 씨도 집을 함께 보러 갔다 이런 주장이 나왔네요. 이 중개인은 그렇게 얘기했죠. 네. 자기 앞서 큰 게 도로니까 기억을 했는데 전 주인입니다. 주인은 집주인. 그러니까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의 자택에 살던 전 주인이 보니까 임선희뿐만 아니고 최태민이 같이 와서 계약을 하고 그 돈을 보고 줬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계속 중요한 얘기지만 공동 지갑론이냐. 아마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된 부분도 그런 측면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제3자 뇌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최태민, 임선희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한 4억 정도가 빕니다. 장충동에 넘어올 때 그거를 대줬고 그게 계속 꾸준히 왔다 갔다 하는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수사할 때는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4억 정도가 빈다는 저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번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기각된 것도 좀 그것도 연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뇌물죄와 제3자 뇌물죄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뇌물공여죄로 하여튼 그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 일부분은 뇌물죄가 될 것이고 일부분은 제3자 뇌물죄가 될 텐데 뇌물죄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씨 일가의 공동지갑이 확실해져야 돼요. 근데 현재 드러나는 게 그런 정황은 있는데 그게 정말 명확하게 그렇게 입증이 될까 증거로 저는 그 부분에 약간 의문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고 그때 당시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직접 집 보러 다니고 직구하고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최태민 씨하고 임선희 씨가 그걸 대행했을 텐데 이게 단순한 대행이냐 아니면 돈까지 대주는 그런 공동지갑이냐는 건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공동지갑을 밝힐 수 있는 그 순간은 언제냐면요. 박근혜 대통령한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특검이 지금 너무 섣불르게 나간 거예요. 공동지갑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게 내 돈이다. 이러지 않는 한 최순실은 절대로 그 얘기 안 할 거거든요. 자기 돈이라고 하지 그걸 박근혜 대통령 재산이라고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온 최순실은 절대로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이거는 내 돈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국민한테 돌려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제가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는 박 대통령이 저는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보여져요. 스스로 인정을 해야 이렇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